네,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임명 강행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야당은 일제히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연구소 소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후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의 뜻을 문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먼저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당차고 멋있는 여성입니다. 외교적인 비상 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네, 어제 있었던 문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봤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청와대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청문 보고서 재채택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명을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것도 대변인이라든가 인사수석이 아니라 직접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제가 볼 때 작심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작심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여론이 나쁘지 않다. 나가서 여론이 너무 좋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도 청문회에서의 대응은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어요. 도덕적인 검증을 넘어설 만큼 정책 역량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 보면 60% 이상의 국민들이 강경화 후보자들의 임명에 찬성한다고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는 것 속에서 아마도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인사를 강행해야 한다 생각할 것 같고 특히 야당의 요구, 국회 요구를 받아들여서 장관 임명을 처리했을 경우에 국정 드라이브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국민 여론이 좋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믿고 강력하게 국정 드라이브를 걸므로써 초반에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쥐겠다. 이런 여론에 대한 자신감에 의한 행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첫 단추들을 좀 매야 하는데 그것들이 잘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례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론조사도 지금 여론 지지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 지지도가 80% 이상이 나오는데 지금 강 후보자에 대한 지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지만 예. 최고 높은 게 60% 초반.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지도를 상당히 깎아먹는 지금 과정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 예. 야당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선전포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냥 넘어갔을 경우에는 공동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공동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야당에서는 지금 타협책을 정부나 대통령이 좀 제시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16명, 18명 계속 이렇게 모두를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강한 수를 나온다라고 하면 야당에서는 지금은 버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타협책을 역시 내는 것들은 정부 여당에서 할 일이고 청와대에서 해야 할 일이지 예. 야당에서 그냥 협조를 해라라고 해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것들은 야당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양보할 거는 양보를 하고 좀 네네. 과거에도 없었던 일 아니지 않습니까? 타겟이 됐다라고 하면은 타협책을 제시하고 좀 쉽게 가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높은 지지도가 이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 실망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지지도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그거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란 말이에요. 여야 간에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여야 협치를 통해서 국가를 잘 이끌어 달라는 건데 네. 지금 협치를 깨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책임을 다 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 길을 어려운 길을 가시려고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정례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서 자체 조사를 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을 물어봤는데 83%가 잘 하고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보다 1%포인트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논란은 굉장히 많았지만 오히려 대통령이 여론의 지지율이 높다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포인트가 올랐고 잘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10%로 지난주와 같았습니다.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비율도 2%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이렇게 꽉 막힌 상황에서 타협안을 내놓으려면 대통령 쪽에서 내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어제 이제 강하게 의지를 밝혔지 않습니까? 어제 이후에 야당의 반응도 나왔는데요. 야 3당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행이 결국은 앞으로의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국정 현안을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 제공이 되지 않을까. 야 3당과도 또 공조의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협치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의 의지를 굽힐 생각은 없는 것으로 여야 협치는 이제 물 건너가는 느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기를. 전형적인 구태의 정치고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야당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야당의 반응 직접 들어봤는데요. 일단 야당으로서는 반대를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개별 후보자 사안에 대한 반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회와 야당을 경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는 정부조직법이라던가 추경예산이라던가 야당이 그 소위 말해서 정부 청와대에서의 인사에 대해서 제동을 걸 만한 수단들이 그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이 추경예산으로는 상당히 그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어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정부조직법도 야당이 요구를 들어서 미래창조부도 존치하고 정부조직법도 아주 국소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분으로 반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야당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국민의당 스스로도 호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김희수 후보자가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민심을 등한시하기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야당은 그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속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안경환 후보자라든가 특히 강경화 후보자 임명이 강행됐을 경우에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야권 공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럴 땐 제가 볼 때는 청와대와 야당이 대치 상황이 심각해질 때는 1차 고비가 넘어간 이번 주말을 지나서는 오히려 여당이 야당 청와대가 내기 힘든 목소리를 통해서 청와대를 설득하는 얘기를 하고 야당도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면 이 전국 경색은 그 야당도 스스로 출구 전략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도 강행하겠다고 하면 이 경색 국면은 상당히 오랜 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부 여당에서 이런 것을 중지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게 좋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3당의 계산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회의론도 약간은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모든 당들이 사실 위치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여야가 바뀌기도 했고 각자 입지에서 지지층들이 지역들이 겹치기도 하고 또 협조의 그 국민적 요청이 있는데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뭐 존재감을 보일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고 당청 관계도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당이 좀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청와대 지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당에서도 청와대 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모든 얽혀 있는 상황을 역시 풀어내는 것들은 결국 종국적인 최고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적극적으로 그 지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번 주에 그 많은
그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힘을 몰아주면서 기대를 표하는 거예요. 예. 그 성과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기대를 표하는 건데 그것을 잘 읽어야 하는 거고 힘이 있을 때 양보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양보지만 네네. 힘이 빠지고 난 다음엔 밀리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면서 협치의 국민적인 연망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대통령이 타협책을 낼 수밖에 없다, 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지금 그 여당의 역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언제나 청와대는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 정도 뭐 그 국회 쪽의 파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들이 계속 너무나 제왕적인 대통령제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성을 쉽게 바꾸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도 여당에서는 좀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좀 전향적인 지금 공격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중재자 역할 뭐 이런 부분들로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정례적으로 여론조사 나오고 있는데 각 정당의 여론조사도 사실을 보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50%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0%로 그냥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국민의당은 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바른정당은 2%포인트가 빠지면서 5%로 정의당보다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이제 청와대 높은 지지율도 기대감이 담긴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 민심은 대단히 가변적이죠. 예. 그 연애하는 연인들의 마음처럼 하루아침에 달라지기 쉬운데 비근한 예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자 엘바섬에 갇혀 있다가 탈옥을 했을 때 처음에 엘바섬을 탈옥하자마자 파리 시민의 여론은 반역자 나폴레옹을 죽여라였다가 파리 근교에 나폴레옹이 도착하자 나폴레옹 폐하 만세라고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그 민심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민심에 의존해서 살피는 건 좋지만 전적으로 민심에 의존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 국민을 설득해야 될 과제라든가 서로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양보해야 될 과제가 있을 때는 결국은 이해 당사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와 정당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정당의 역할과 국회의 역할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항상적으로 직접적인 국민들과 소통을 해나간다면 국정이 포퓰리즘적이라든가 국민 여론만 쫓아가는 그래서 스스로 선도해서 개혁해 나가기 쉽지 않은 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초반에 국정 드라이브를 위해서 초대의 장관들 임명들을 해나갔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지금부터 후반부 인사에서의 국민적인 비난과 비판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의회와 특히 야당의 목소리를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들어주는 그래서 그 다음에 국정 동력을 추진할 수 있는 힘들을 비축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대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남은 인사청문 과정들이 참 산적해 있는 가운데 이제 잠시 뒤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논란이 계속 커졌고요. 결국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밝힐 거라고 보시나요? 뭐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안경환 후보자가 본인이 책 남자란 무엇인가에서 나왔던 책에 대한 내용이 여성을 폄하하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더 나아가서는 여성에 대한 아주 그 불편한 시각들을 담고 있지 않냐라고 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아마도 전체적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이제 남성이 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애초에 책 취지는 그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싶어 할 것 같고 또 혼인신고 무효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멀쩡한 그 남의 집 규수를 그 강제로 혼인을 하기 위해서 불법을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형사처벌, 사법처벌되지 않고 혼인 무효 판결만 난 것에 대해서 아마 그 전후 맥락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까지는 제가 볼 때는 방어에 주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겠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의를 표명하려면 기자회견하지 않고 그냥 입장문만 발표하고
사퇴하는 것이 통례라고 본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해보고 그리고 청문회까지 임해보고 나서 이것이 국민적으로 합의되고 설득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그 직에 대한 유지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예. 않고 여론이 더 악화된다면 그때 들어가서 자기 거취와 관련해서 고민하지 않겠냐 싶은데 오늘은 오히려 적극적인 해명에 주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 시각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저희가 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할 장소에 많은 관심이 좀 쏠려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해명할 수 있는 해명하고 또 적극적으로 좀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할 수 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좀 플랜 보시나요? A가 그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플랜 B는 있을 거예요. 그게 청와대하고 교감이 있었으니까 그 기자회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옵션을 다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 거취 표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네. 자기 명예를 최소한이라도 최대한 지키고 이렇게 하는 명분들을 좀 쌓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하는 것도 이게 그 내용 자체를 뭐 네.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곧 청문회에서 하겠다 이렇게 보통 많은 후보들이 그렇게 얘기를 네.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렇죠. 사실 뭐 청와대에서도 일정 정도 뭐 얘기가 있었겠죠. 그런 걸 보면은 보다 좀 비중 있게 얘기를 할 것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서 조심스럽게 사실 거취 문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청문회 전에 한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오늘 그 방송이 끝나고 시청률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아마 최근 청문회 정부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뛰어넘는 시청률을 보일 텐데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근데 네. 통상적으로 청문회 이전에 이런 그 기자회견 할 경우에 오히려 이슈가 더 커지고 파고가 높아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법을 택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은 이 여론을 반전시킬 만한 새로운 그 진실을 밝혀낼 만한 것이 있던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히려 아니함만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저렇게 적극적으로 먼저 해명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세간에 알려진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 이외에 진실이 있다라고 그래서 국민들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 기자 내용에 상당히 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 뭐 저희도 자막으로 뭐 본물이라는 표현까지 이제 쓰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그냥 그 아까 말씀하셨던 성적인 표현, 뭐 부적절한 표현을 떠나서 그 동안에 이제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어떤 뭐 기준선 같은 것도 칼럼 같은 것도 많이 써놨었고요. 네네. 근데 본인 스스로가 안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논문 자기 표절이라든지 재산 증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한 말과 그동안 계속 나왔던 게 내로남불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표현으로 이게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많이들 갖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마초 친미주의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네. 사실 그 말하는 그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거하고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합당하느냐를 떠나서 네네. 그 이전에 그 공직자로서 과연 괜찮은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적당한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자질이 있느냐 이런 보편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처음에 얘기가 됐던 것들은 책에 나온 약간 그 생소한 여성관 그리고 그건 맥락을 통해서 뭐 그건 좋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어제 나오는 위장 결혼 그 다음에 뭐 아들이 여성 관련된 퇴학 문제 예.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과연 안경환이라고 하는 그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성관이 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네. 이게 다른 문제라고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서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뇌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여성 단체는 뭐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여성 단체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더구나 인권위원장이라는 이력도 그렇죠. 또 영향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강경화 장관 문제가 핫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경화 장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그쪽으로 주목도가 쏠리는. 네, 주목도도 쏠리고 예. 여성 문제가 강조되면서 뭐 여성 장관 얘기도 그런 뭐 어필 측면도 예. 있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그 거취 문제에 대해서 그 예측을 하는 것도 결국 이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 사석 카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으로서는 안 후보자가 그나마 제일 그 자진 사퇴를 통해서 네.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가능한 거죠.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과연 청와대는 얼마나, 그러니까 사전에 알았느냐, 그리고 만약에 알았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언론에서도 이렇게 취재할 정도인데 민정수석실에서는 그 검증을 제대로 했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 검증에 대한 그 미비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 예. 저는 근데 저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있어봐서 그 잘 아는데 이 현재 그 혼인 무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것이 그 재판 민사소송이었던 것 같은데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고 사법 처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기록엔 등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도 청와대에서의 시스템이라던가 그 자료를 통해서 추적은 어려웠을 것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직무유기에까지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국 민정수석과 안경환 그 장관 후보자와는 특수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서울대학교 사제직원이고 그리고 참여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오래 활동을 했고 국가인권위에서까지 활동했다라면 어쩌면 지금 법무부 장관의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적극적으로 첨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다면 공식적인 민정수석으로서의 그 사전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그 절차와 방법 시스템적으로 알 길이 없다 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직무에 대한 책임은 아니겠지만 도덕적인 책임감들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사제에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안경환 그 후보자도 해명을 하겠지만 네. 조국 민정수석도 일련의 청와대의 그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서 초기에 그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막 갖는 어려움이라던가 네네. 그리고 또 강하게 했던 부분 사전 낙마시켰던 사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을 좀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라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의 사전 인사 검증 기능에 대해서도 또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문제는 빨리 좀 진화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위 관련된 이야기 계속 뭐 해명의 이유로 좀 달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국 수석과의 인연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인사 난맥이 사실 그 정점에는 조국 수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민정 라인에서는 이 인사들을 검증하는 기구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한 달 지금 벌써 넘었는데 검증에 대해서 책임을 전 정권에 넘기기에도 한계가 있는 거고 예. 인수위가 없었다는 것도 사실 명분이 좀 부족한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조국 수석을 비롯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은 특히 민정 시스템은 좀 이번 기회에 잘 점검을 해가지고 발전을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나누던 중에 현장에 지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위해 단상 앞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많이 터지고 있는데요. 오늘 뭐 말씀 나눈 대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발언이 시작되면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표정이 굉장히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예. 무겁고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취재진들의 질문도 뒤따를 텐데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할지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되는 순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고 있군요. 예. 무거운 표정을 가지고 지금 인사를 시작했는데요. 곧 발언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현장을 연결해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저와 관련된 여러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오늘 이에 설명을 드리고 가능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48년생으로 금년 70세입니다. 그 70년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저의 20대 중반 청년 시절에 저질렀던 일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판결문에 담긴 내용입니다. 저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즉시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으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치료하면서 제 생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오늘까지 그때의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았습니다. 학자로서 글 쓰는 이로 살아오면서 그때의 잘못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40여 년 전 20대 중반 젊은 시절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그 후의 후회와 반성을 통해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되돌아보고 참된 존중과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잘못으로 평생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의 아들의 문제입니다. 잘잘못을 떠나 제 아이의 문제는 오랜 세월을 교육자로 살아온 제게는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저희 아들은 재학하던 학교에 남녀 학생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학칙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내 절차를 거쳐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징계 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기에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경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절차에 따라 부모로서 청원의 말씀을 드린 것이올 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쓴 탄원서에는 제 자식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하더라도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해서 고심 끝에 결정하셨을 텐데 큰 누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할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쓴 책과 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글을 써왔습니다. 지금 다시 되돌아봐도 부족한 글들입니다만 책과 글의 전체 맥락을 유념하여 읽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만 어떤 글에서도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으며 저 역시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남성의 본질과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같은 남성들에게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제 자신의 잘못에 더하여 자식 문제까지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기대를 걸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70평생 학자로서 글쓴이로서 살아왔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의 오래전 개인사는 분명히 저의 잘못입니다.
죽는 날까지 한시도 잊지 않고 사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그 이후의 제 삶이 학자로서 글쓴이로서 살아온 제 인생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제 70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셨죠? 자, 이제 장례 정리 부탁드립니다. 약속하셨듯이. 네, 이 시각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여러 가지 일단 이해와 설명을 부탁드린다라는 말로 입장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20대 중반 이기심에 눈에 멀어서 사랑했던 사람에게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했다라면서 몰래 혼인신고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서도 학자로서 살면서 그때의 기억을 잊지 않고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참된 존중과 사랑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아들의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개입을 한 적이 없고 절차에 따라서 청원을 했으며 필요시 아들 학교에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할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본인이 쓴 책과 글에 대한 입장도 좀 밝혔는데요. 전체 맥락을 유념해서 읽어달라, 그리고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끝으로 이제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저희가 함께 현장을 같이 보셨습니다. 일단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 말씀하셨던 대로 거취 표명보다는 어떤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좀 방점을 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저게 뭐 문서였다라면 그 납득이 갈 만한 그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 저렇게 제가 볼 때는 그 합리적인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후 과정의 맥락이라든가 본인의 심경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좀 절박하게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네. 이것을 들은 국민들과 야당의 청문위원들이 충분히 납득되었을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고요. 하지만 실제 내용 면에서는 저는 뭐 자녀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납득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왜냐하면 자녀가 그 지경에 처하면 부모로서 당연히 응당 탄원서를 내는 거고, 학교도 처음에 중징계하지만 그 이후에 재심을 열어서 경징계한 과정이 있었으니까, 당시 2014년도에 특히 안경환 위원장이 아무런 공직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위를 남용해서 부당하게 개입해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상 참작의 의지가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남자란 누구인가라는 책도 전체 맥락을 보고 그 취지를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에서 본인의 생각인지 세태를 반영한 글인지에 대해서 불명확한 문제 삼을 것인지, 특히 공직을 임함에 있어서 개인의 창작이라던가 이런 생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한번 고민해봐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과거에 혼인 무효가 있었던, 강제로 예. 혼인을 했던 것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렇게 반성과 사과만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보니까 형사처벌되고 되지 않은 문제고 소송으로 끝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런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자회견까지 할 만큼 새로운 내용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숨어 있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국민 앞에 설 때에는 뭔가 설득력 있고 새로운 팩트가 있거나 뭐 논리가 새롭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성공적인 기자회견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개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논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객관화시키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플랜 A를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플랜 A를 얘기했는데, 플랜 B였다라고 하면, 거취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개인이나 정부를 위해서 앞에 기조도 뭐 그런 기조로 해가지고 결론이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하면은 정부도 좀
가벼워지는 거고 본인도 어느 정도 명예를 지키고 갈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들면서 네네. 이게 다시 그 인사청문회 때 또 다른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무겁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취 표명과 관련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로서도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거취 표명을 할 때 이제 자진 사퇴를 하든지 또는 지명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의 차이는 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보통 그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래서 자진 사퇴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게 그 체면들이 있으니까 청와대와 국회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네. 뭐 밀리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럴 때는 해당 당사자가 자진 사퇴로 물꼬를 터주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구사가 됐죠. 그런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형식으로 좀 밟아야지 지금 강대강으로 치킨 게임을 하는 와중에서 뭔가 물꼬를 좀 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런 것들이 청와대하고 충분히 조율이 됐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청와대 지금 인사정책이나 검증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그래서 여쭤본 게요. 지명 철회라든지 자진 사퇴라든지 만약에 저렇게 기자회견을 했다면 청와대로서도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대한 어느 정도 소통은 됐을 테고 그러면 청문회까지 가겠다라는 게 어찌 보면 청와대 입장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비춰져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청문회 하겠다는 얘기고요. 저는 뭐 법률적으로 위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안경원 후보자 법률적으로는 무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관을 하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문제 제기와 반대에 대해서 대통령 임명을 그 권한을 행사한 문제에 대해서 네. 저는 야당의 공조가 강화되고 그 첫 희생양이 강경화 후보자 이후에 안경환 그 후보자로 모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절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안경환 후보자가 청문회 앞두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위법 사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소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와대와 정부 야당이 지금 뿔나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화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또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격으로 국민과 직접적으로 눈높이를 맞추겠다. 국민 뜻을 따르겠다고 해서 국회와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텐데 이런 그 전국 상황에서 안경원 후보자, 강경원 후보자가 계속 강행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는 청와대 정부가 나서서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에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풀어야지 저는 안경환 후보자 개인에 대한 지나친 신상털기라던가 그리고 개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공직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타당한 것인가의 논의로 몰아가는 것은 청문회 제도적 문제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양호 두문정치연구소 소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